것을 덮는다. 흰 눈으로 덮인 겨울은 다른 계절과는 확연히 다른 기운이 감돈다. 눈은 자신이 내린 자리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함부로 망쳐놓거나 흐트려 놓는 일이 없다. 그저 그 위로 내려앉아 덮을 뿐이다. 눈에게는 작은 것도 크고 큰 것도 작은 것처럼 모두 공평하다. 휘몰아치며 흙탕물을 만들어내고 자신에게 닿는 물체는 무엇이든 아래로 흘려보내려는 비와는 아주 다른 성질이다. 나는 유독 눈이 많이 오는 곳에서 자랐다. 밤새 눈이 어찌나 내렸는지 돌담 위에 높은 요새를 만들어냈다. 울퉁불퉁하게 얼어있던 고드름이 아이들의 장난으로 바닥에 나뒹굴 때면 눈싸움을 하고 썰매를 타는 진짜 겨울이 시작됐다. 한방눈이 내릴 때면 언니랑 나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처마 아래의 마루로 달려갔다. 회색 슬레이트 지붕에 밤색 마루. 우리가 가장 오래 겨울을 느꼈던 곳. 우리는 눈사람을 만들고 눈싸움도 했다. 눈이 내렸을 뿐인데 무슨 이유든지 상관없이 아이들의 웃음이 눈밭을 뒹굴렀다. 다시 북한으로 넘어가려는 무장공비가 우리 동네의 뒷산이나 저수지 부근으로 새벽에 지나갈 것이라고 뉴스에서 보도했다. 기다란 천막이나 작은 텐트들이 심심한 시골 농과 같이 세워지고 조용했던 마을에 근인 아저씨들의 모습이 가득 찼다. 추석이 얼마 남지 않는 9월이었다. 이 무렵 가장 신났던 일이 있다. 취사병들은 큰 솥에 물이 끓기 시작하면 무채 빨리 썰기 대회를 열었는데 우리를 무릎에 앉히고 심판을 보게 했다. 군인 아저씨라고 불렀던 젊은 군인들은 초코파이를 반으로 갈라서 정우와 내 입속에 넣어주기도 했다. 코끼리 산의 초입길에서 사람들이 절대 가지 않는 방향으로 들어가면 다람쥐나 만들었을 법한 가늘고 작은 길이 있다. 비탈길의 꼭대기에는 중턱으로 갈 수 있는 작은 길이 이어져 있었는데 어른들의 발보다 훨씬 작아야 걸을 수 있는 아주 좁고 위험한 길이었다. 동네 어르신들은 심장 귀신이 잡아가니 칡 덩굴 근처에는 가지 말라고 어린아이들에게 무섭게 말씀하고는 했다. 어린아이라면 무서운 전설 때문에 산 근처로 절대로 가지 않았고 멀쩡한 지름길을 놔두고 밝은 곳을 통해서 저 멀리 돌아갔다. 우리는 함께 아무도 없는 산에서 평범한 놀이를 했다. 나는 전날의 늦은 밤까지 부대에서 장작불에 옥수수를 구워서 아주 맛있게 먹었고 아버지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아주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았다. 초승달만이 어두운 산을 희미하게 비춰냈지만 어두워도 너무 어두운 밤이었다. 평소 12시 무렵에 돌아오시던 아버지가 그날은 일찍 9시도 안 돼 집에 오셨다. 그 누구의 집에 전화해봐도 나와 오늘 놀았다는 친구 역시 없었다. 어서 가자, 집으로. 이 상황에 당연한 일이지만 아버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었다. 그리곤 눈앞에서 한 번 찢긴 그림일기가 여러 번 찢기고 구겨졌다. 눈앞에 재와 함께 연기가 가득 차오르더니 천천히 처마를 타고 하늘까지 솟아올랐다. 책가방을 메고 신발을 고쳐 신으며 언니가 내 머리를 쓰다듬어 줬다. 이것이 6살 때의 우리 동네에 대한 마지막 기억이다. 그 이후 우리는 이사를 했다. 집이 아주 고마워하겠다. 텃밭에다 깊숙이 묻으면 거름이 되고 집 요정이 하나가 보고 싶을 때마다 읽어볼 거다. 다시 돌아올 때까지 우리 잊지 마. 미안해. 봉숭아 꽃이 갑자기 터질 때는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놀라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나도 할머니의 반지꼬리나 세숫대야 같은 가벼운 것들을 날랐다. 아버지는 냉장고를 등에 업은 아저씨를 돕고 계셨다. 거의 모든 짐이 트럭 2대에 채워졌다.
차를 타기 직전에 할머니는 뒷마당의 꽃밭으로 나를 데려갔다. 우리 새로 이사하는 집에서 또 이만큼 키우자. 봉숭아 꽃은 서리가 내려도 핀단다. 도착해보니 씨앗 심을 텃밭이 없는 돌과 시멘트로 된 마당이었다. 볕이 가장 잘 드는 곳에 그 씨앗을 심었다. 할머니가 나를 새하얀 광목 이불에 둘둘 말아서 뜨거운 아랫목에 땀이 뻘뻘 나도록 두고선 마당의 주인집 평상에서 나무를 다듬고 계셨다. 이불 위에서 나를 만지는 감촉이 느껴졌다. 누워있는 내게 제일 먼저 보인 것은 새까만 발이었다. 저 지금 아파서 놀면 안 된댔어요. 안 아플걸? 이제 일어나봐. 나는 술래잡기를 아주 잘하거든. 일어나봐. 물 마시게 해줄게. 내 6살 평생 그렇게 시원하고 달고 저절로 넘어가는 물은 마셔본 적이 없었다. 이 술래잡기는 그야말로 별천지의 세상이었다. 나는 정신이 획 돌아버릴 만큼 홀려 있었다. 술래잡기는 아주 빠른 간격으로 이어갔다. 나는 왜인지 터져나오는 웃음을 꾹 참고 나를 찾지 못하게 숨도 참았다. 중학생 때 처음 타본 바이킹이 끝까지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을 때 붕 뜬 기분이 그때와 비슷할 것 같다. 큰 이불이 들어있는 장롱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 장롱은 두꺼운 겨울 이불을 몇 첩이나 모아둔 곳인데 손님이 올 때만 꺼내는 좋은 냄새가 나는 부드러운 이불이 한가득 들어있었다. 아무 맛도 나지 않는 그냥 돌이었지만 할머니가 주시는 약은 그게 무엇이든 우리를 낫게 했다. 씹지 말고 꼴깍 삼켜야 한다. 할머니가 내 등을 두들겨 주더니 날 꼭 끌어안았다. 우리 막내가 예뻐 보였는지 개구리 왕자가 왔었나 보다. 쥐불놀이에 가장 적합한 재료는 바로 분유통이었다. 저녁 어스름에 서툰 망치질 소리가 고요한 동네를 울렸다는 건 이제 곧 결전의 날이 다가왔다는 것을 의미했다. 만드는 솜씨만 봐도 몇 회나 출전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철을 다루는 요령들이 세심해서 무드질하는 대장장이 정도는 됐다.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대회 출발선에서 가장 멀리 가는 쥐불이 내 것이기를 매년 늘 바라해왔다. 몇몇 아이들은 이미 내 쥐불을 보고 우승자리를 경기하듯 불도 없이 쥐불끼리 일단 부딪혀보고는 표정을 감추려 했지만 눈과 입이 동시에 동그라졌다. 나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쥐불을 들고 있는 어리지만 용맹한 여자아이로 무려 10살이었다. 아버지는 멀리서 친구와 부둥켜 안고 어른들에게 축하를 받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은 내가 너무 자랑스러운 것과 동시에 나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날이 되었다. 우리 집은 국가유공자 집안이었다. 할아버지는 6.25 전쟁에서 32살에 전사하신 뒤로 할아버지보다 1살 어렸던 할머니가 내 남매를 홀로 키우셨다. 유관순 열사와 잠깐이나마 동시대였다는 것에 할머니는 자랑스러워했다. 할머니가 내 손을 잡아 볼에 대고 지그시 바라봤다. 아무것도 없이 그 눈빛만으로도 나는 사랑받는 존재였다. 오늘은 달이 소원을 들어준 날이었다. 달이 너무 밝았던 탓에 나도 모르게 감나무 그림자 뒤로 몸을 숨겼다. 할머니는 미동도 없이 텅 빈 눈으로 하늘을 향하고 있었다. 내가 서 있던 그늘의 눈은 딱딱해져 밟고 있어도 발자국조차 남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이제는 모두가 안심할 때 나만은 진정이 되지 않아 절대로 잠들 수 없는 밤이었다. 4월 초파일이면 할머니를 따라서만 갈 수 있는 산으로 우리 셋은 언제나 진보다리를 들고 산을 올랐다. 할머니의 고조 할머니 정도의 시대에는 산에서 산으로 넘어가야 했을 때 호랑이가 나타나 집까지 무사히 태워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우리는 그 부분이 너무 재미있어서 몇 번이나 했던 이야기를 또 해달라고 조르고 또 졸랐다.
이맘때면 피어나는 아카시아 꽃은 바람에 떠말린 진한 향기를 코앞까지 뿜어냈다. 우리에겐 신비로운 소풍날이었다. 할머니와 셋이 살던 감나문 집은 우리가 떠난 이후로는 아무도 살지 않는 폐가가 됐지만 우리는 그래도 성인이 돼서 서울에서 집을 보러 다닐 때마다 가장 행복했던 집으로 추억했다. 아버지는 나보다 어린 남자아이를 기르는 새엄마와 재혼하셨다. 아버지는 너무 멀리 있었고 언니와 나는 그렇게 인연을 보냈다. 나는 다음 달이면 초등학교 3학년이 될 예정이었다. 할머니의 손을 잡고 초등학교 모집일에 처음 갔던 날. 할머니는 글자도 읽지 못하면서 그 많은 이름 중에 내 이름을 모양으로 찾아내셨다. 언니는 중학생이 되었다. 그리고 교복을 입게 됐는데 할머니에게 교복 입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아버지에게 자주 말했다. 중학교 1학년인 언니는 내게도 어른 같은 존재였다. 자수정 동굴이 일본인에게 사기를 당해 아버지는 빚을 잔뜩 지고 결국 일을 모두 접고 돌아오게 됐다고 들었다. 한 집에 살게 되면서 아버지는 하던 일을 포기하고 장비들도 모두 처분했다. 모르는 아저씨들이 우리 집 광에서 무거운 장비들을 실어갔다. 나는 어느덧 중학생이 되었다. 아버지도 이제는 시멘트 공장에서 월급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자신은 사장 체질이고 월급 받는 일은 도무지 안 맞는다고 했다. 12살 추석이었다. 여느 명절과 다름없이 아버지와 함께 고모 집에 가서 할머니를 모시고 큰 집으로 향할 것이었다. 언니와 나는 고속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고모네 집으로 무작정 달려갔다. 저 멀리 아파트에서는 고모가 복도에서 얼굴만 빼꼼히 나와 있다가 우리를 보고는 손을 흔들었다. 숨이 턱에 닿도록 뛰어 할머니가 계신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할머니는 우리를 얼굴이 아닌 이름으로만 기억하셨다. 아버지는 얼굴로 기억했다. 덜 익은 초록 밤송이에서 연한 밤알 하나를 속껍질까지 손으로 까서는 우리 손에 하나씩 쥐어쥐고 난 다음에야 다시 걸어갈 수 있었다. 착하고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 아버지의 존재는 유달리 튀어 보였다. 여름이면 놀러갔던 큰 집에서 큰엄마가 1,000원씩을 주면 막내 오빠와 200원짜리 올챙이 폭죽을 사서 책 읽는 언니에게 쏘고 도망가기도 하고 잣나무 아래에서 잣방울을 주워다 종일 망치로 까느라 진액이 묻어 손톱이 시커멓게 되기도 했다. 어릴 적 살던 동네에 가장 높고 신비로웠던 산. 2번이나 이사했지만 코끼리 산이 보이는 곳으로 돌고 돌아온 것이다. 언니와 나는 겉보기에는 괜찮은 것처럼 살았지만 사실 그 집은 너무 쓸쓸하게 변해 있었다. 나는 흰둥이에게 달려갔다. 나를 보더니 도망가려고 반대편으로 뛰다가 코앞에 한방눈을 보자 또 금세 흥분해서 다시 펄쩍펄쩍 뛰며 너무 좋아했다. 그 모습에 나는 웃음이 났다. 커다란 한방눈을 잡으려던 어린 나와 같아 보였기 때문이다. 나는 전래동화를 들려주던 할머니를 떠올렸다.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또 들어도 재미있었던 때를 떠올렸다. 물도 달고 맑은 밤이었다. 시골에서의 시간들은 할머니가 없이도 그럭저럭 채워지고 있었다. 언니는 최고의 명문대를 차석으로 합격했고 아버지는 형편이 피고 이제와는 다른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꿈에 부풀어 보였다. 마침내 집을 떠나 언니와 함께 서울에서 자취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됐다. 나는 작정하고 아예 집에 있던 약 된장을 모두 긁어서 가지고 왔다. 언니에게 선물이라고 꺼내줬을 때 어떻게 아직도 이만큼 남아있냐며 상상도 못했다고 웃었다. 중학교 때 이후로 처음 걸려온 고모의 전화였다. 그렇게 내게 바로 걸려온 전화 속 그토록 그리워한 할머니의 목소리. 할미다. 보고 싶어서 전화했다. 할미 보러 와라. 응? 너무 보고 싶다. 형편없이 자랐을 뿐인 내 이름에 어떻게 저렇게 기억을 해내고 방긋 웃으시는 것일까?
할머니는 내 이름에 어떤 추억이 있는 것일까? 너희들이 커서 이렇게 연락하고 지낼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니. 석류나무에 가까이 다가가는 꿈을 꾼다. 나는 어느새 그 석류나무 앞에까지 가 있다. 나는 갑자기 석류가 할머니의 머리로 보이면서 꿈에서 깬다. 이불 위에서 자고 있던 고양이 하레가 내가 깬 것을 알고 그르렁거렸다. 고모에게 내가 할머니를 돌볼 수 있고 나와 함께 지내면 기억도 좋아지실 거라고 설득하기까지 3일의 시간이 걸렸다. 할머니 오시느라 힘드셨죠? 이제 집으로 가요, 할머니. 때맞춰 고모에게 잘 도착했는지 전화가 걸려왔다. 다음 날 아침 한강의 뚝섬 한강공원으로 할머니와 함께 갔다. 할머니는 어린아이들이 풍선을 불고 놀거나 잔디 위를 뛰는 모습을 보며 박수를 쳤다. 아무것도 없지만 행복한 시간들이었다. 자취방에 서서히 적응되자 내가 할머니의 보살핌을 받게 됐다. 할머니는 내가 아직 10살도 안 됐을 때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 골목으로 나와 기다리고 있었다. 할머니가 그때처럼 밖으로 나와 나를 기다릴 수는 없었지만 퇴근하고 집에 가면 할머니는 몸을 단장하고 밖에 나가고 싶으니 일으켜달라고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 손을 잡고 집 근처를 산책했다. 나는 할머니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아무 걱정도 없이 잠들 수 있는 품에서 그리운 담뱃재 냄새가 희미하게 났다. 어느덧 한 달이 지나가고 있었다. 주인집 할머니도 적적하신지 가끔 할머니를 불러 같이 만두도 빚고 뜨개질로 수세미도 한 소쿠리 가득 차게 만드셨다. 할머니는 나와 5달을 함께 있었다. 나는 내 볼을 할머니의 차가운 볼에 맞대고 몸이 움직일 만큼 껴안았다. 나는 내 안에 무엇인가가 고갈됨을 느꼈다. 결국 아버지는 언니와 나의 어린 시절의 사진이며 교복이며 모든 추억을 불태우고 고향집을 떠났다. 아버지가 제주도에 있는 친구에게로 간다는 것 이외에는 우리는 아는 것이 전혀 없었다. 훗날 언니는 29살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식에도 아버지는 오지 않았다. 언니도 짐을 챙겨 신혼집으로 이사했고 반지하를 벗어난 집으로 이사온 후에 한 달도 안 되어 방충망을 뚫고 나간 고양이 하레도 돌아오지 못한 집은 텅 비어 있었다. 길을 걷다 어두워지고 달이 곧 뜨면 그 달이 길잡이같이 느껴지고 포근한 마음이 일었다. 내일 해가 뜬다는 믿음처럼 달도 똑같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26살이 되어 졸업 후 한 달 뒤인 9월부터 6개월을 일했던 회계법인에서의 신고지옥에서 벗어나 어느덧 새 직장에 다니게 됐다. 그리고 28살의 나이가 되고서야 모든 빛을 청산할 수 있었다. 언니와 함께 한강으로 가서 맥주 한 캔을 따서 수고했다고 말한 것이 우리의 전부였다. 갑자기 그 누구도 직접 가본 적 없던 코끼리산의 정상으로 가고 싶었다. 나는 충동적인 사람과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이었는데도 그날 아침에 머리를 말리다가 연차를 내고 갑자기 코끼리산으로 가는 고속버스를 나도 모르게 탔다. 예전 집은 뒷담이 반쯤 무너져 있었지만 누군가 살고 있는 모습을 했다. 나는 생각보다 무덤덤하게 어릴 적 뛰고 놀았던 길을 천천히 걸었다. 호두나무를 보니 나는 내가 어디에 있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알았다. 저녁이 다 되어 집으로 돌아오자 나를 보자마자 꼬리 끝을 빳빳하게 세우고 통통거리며 뛰어오는 것은 다름 아닌 내 고양이 하레였다. 하레가 돌아온 것이다. 쇠빙선이 일직선으로 만들어낸 길을 봤다. 나는 눈을 기다릴 것이었다. 눈에 결정이 보일 만큼의 큰 한방눈을 오래 놓쳤다면 내년을 기다리면 된다.